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금융평가 일실 김기필 실장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재확대 관련 대외 리스크 점검을 주제로 중국 부동산 시장 위험 요인 및 방향성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초대형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위험 요인 분석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초대형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위험 요인과 관련하여 금융평가일실 이규희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이규희 연구원입니다. 저는 초대형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위험 요인 분석에 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대체 투자 부실로 인해 초대형 증권사의 자산 건전성이 저하된 현 상황을 짚어보고, 전반적인 투자 현황과 건전성 저하 자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에 관하여 세 가지 모니터링 지표와 임계 수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의 초대형 증권사 건전성 저하를 해외 대체 투자와 연관지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증권사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저하되었습니다. 8개 초대형사의 평균 순유주 이하 자산 비중은 2019년 대비 올해 6월 말에 1.9%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평균 고정 이하 자산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건전성 저하는 초대형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수년간 초대형사 중심으로 급증해온 해외 대체 투자에서 부실이 발생한 점이 건전성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금년 6월 말 초대형사의 해외 대체 투자 평균 익스포저는 2.5조 원으로 자기자본 1조 원에서 4조 원 사이 대형사 평균의 10배에 달합니다. 건전성 저하 자산 비율 역시 약 13%로 대형사 비율인 3% 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이러한 양적 질적 차이를 고려할 때 해외 대체 투자의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경우 초대형사가 대형사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의 초점을 초대형사에 두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건전성 저하 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전성 저하 자산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호텔과 항공기는 여행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산입니다. 현재 백신 보급과 함께 주요국의 입출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현 수준의 건전성 저하 자산 비율은 중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신 공급이 국가별로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건전성 저하 완화 시점은 투자 지역의 백신 보급 추이에 따라 차별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건전성 저하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거시경제와 증권사 영업 환경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먼저 최근 세계 각국 출구 전략 시행으로 과잉 유동성에 기반했던 자산 가격 상승 기조 지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조달 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성 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실물 경기지표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시장거래 대금이 2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어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 규모 역시 위축되는 추세입니다. 업권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둔화된다면
해외 대체 투자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버퍼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1년 6월 말 초대형 증권사의 해외 대체 투자 현황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사의 해외 대체 자산 투자 구조는 주로 국내외 운용사의 펀드를 인수한 후에 직접 보유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목적 SPC가 자금 조달을 위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증권사가 신용 보강 약정을 통해 우발 부채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본 투자 목적으로 직접 보유하는 경우 증권사는 수익률 변동에 따른 일반적 투자 위험에 노출됩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에게 재매각하는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일정대로 매각이 진행되면 증권사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매각이 지연되거나 유동성 공여 약정이 실행되어 미매각분을 떠안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 위험 외에도 자산 보유에 따른 기회 손실, 자본 효율성 저하, 유동성 위험 등에 노출되는데요. 이러한 리스크를 통칭하여 미매각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에 대해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경우 우발부채 현실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년 6월 말 초대형사의 해외 대체 투자 규모는 19.8조 원으로 자기자본 총계 대비 42.4% 수준입니다. 작년 말 수치에 비해 절대적 규모는 약 5% 증가했지만 이익 누적 등에 따른 자본력 확대로 자기자본 대비 비중은 0.6%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되면 해외 실사가 가능해질 것이고 최근 업황 호조로 초대형사 위험인수 능력 역시 제고되어 해외 대체 투자는 활발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자기자본 대비 비중 기준으로는 하나금투, 메리츠, 신한금투, 그리고 NH가 초대형사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익스포저 형태별로는 자기자본 투자 규모가 약 43%로 가장 크지만 작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의 증가율은 미매각 보유분이 가장 높습니다. 코로나19로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감소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지역과 물건별로는 선진국의 오피스와 호텔 비중이 높습니다.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물건은 오피스와 호텔 콘도로 각각 28%, 1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의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선진국 오피스 위주로 투자가 쏠려 있는 현상은 해외 대체 투자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국내 증권사가 우량 임차인 확보를 통해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코어 투자 전략을 사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작년 3월 이후에는 북미의 특별자산과 물류센터 투자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증권사 위험 선호 성향이 감소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비 상대적으로 특별자산의 위험도가 낮다는 점이 비중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중에는 최근 이커머스 사업이 성장하면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한 북미 물류센터 신규 투자 비중이 총 익스포저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수익 원천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금융수익, 그리고 개발 수익에 기반한 익스포저가 전체의 20.5% 수준입니다. 임대 수익과 운영 수익에 관련된 자산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코어 자산입니다. 반면 자산 매각과 리파이낸싱 등에 기반한 금융 수익, 그리고 PF 개발 사업 등에 따른 분양 대금에 기반한 개발 수익은 매각과 분양 결과에 따른 추가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자산별로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최근 리스크가 확대된 중국과 홍콩 지역 투자 규모는 전체 익스포저의 2.1%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다. 앞선 세미나에서도 언급했듯이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를 도화선으로 중국, 홍콩 지역 부동산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절대적 투자 규모가 작아서 증권사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건전성과 추가 투자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투자 형태 측면에서는 사모펀드와 같은 비이클을 씌운 수익증권 투자가 약 56%로 과반이 넘습니다. 상환 순위 측면에서는 중후순위와 지분 투자 비중이 전체 익스포저의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투자는 부실 발생 시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중순위 이하 투자는 구조적 후순위성에 의해 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후 신규 투자건은 대출 채권 형태에 투자된 비중, 그리고 선순위 대출에 투자된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는 해외 대체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낮은 선순위 대출 채권 위주로 투자 성향을 선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형사 해외 대체 투자의 건당 평균 투자 기간은 7년입니다.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성 익스포저도 15.6%를 차지합니다. 전통적 투자 자산과 비교해서 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편인데요. 장기 임대나 운영 수익에 기반한 오피스, 호텔과 같은 투자 물건 비중이 높은 데 기인합니다. 만기가 길면 장기간의 투자 기간에 걸쳐 자산 가치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각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금액 측면에서 건당 평균 투자 잔액은 371억 원으로 타 자산과 비교해 익스포저의 편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1000억 이상 거액 투자건도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신용 편중은 특정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금년 6월 말 초대형사의 해외 대체 투자 중 건전성이 저하된 자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건전성 저하 자산을 각 증권사 자산 건전성 분류상 유주의 이하 자산이거나 원리금 배당 등에서 연체가 발생한 자산의 합집합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금년 6월 말 건전성 저하 자산은 2.6조 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12.9% 수준입니다. 작년 말 수치에 비해 비율은 소폭 줄었지만 규모는 0.1조 원 증가해 전반적으로 저하된 건전성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전성 저하 자산은 약정 배당 의무는 없지만 배당이 중단된 실적 배당형 펀드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이것을 정상자산에 포함시킨 증권사 최초 분류 기준에 의하면 건전성 저하 규모와 비율 모두 크게 하락합니다. 익스포저 형태별로는 자기자본 투자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작년 말 대비 증가율은 미매각 보유분이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호텔, 항공기 등의 현금 흐름 저하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셀다운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익스포저가 상당 부분 부실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투자 물건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호텔 콘도와 항공기의 건전성 저하 자산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절대적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북미의 건전성 저하 자산이 비례적으로 가장 많은 1.6조 원 규모였는데요. 익스포저 대비 비율 기준으로는 중동이 약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동의 투자 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지의 항공기,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점이 원인이었습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금년 6월 말 기준으로는 메리츠, 미래에셋, NH의 건전성 저하 자산 비율이 10%를 상회합니다. 다만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실적 배당형 펀드의 배당 중단을 정상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건전성 저하 자산 비율이 3.4%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하여 3가지 모니터링 지표와 임계 수치를 제시하고 향후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적 완충력 대비 해외 대체 투자 규모의 과중함을 판단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해외 대체 투자 익스포저 비중을 모니터링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자기자본 대비 해외 대체 투자 익스포저 비중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50%를 임계 수치로 제시합니다. 금년 6월 말 초대형사 8개사의 평균은 43.2%입니다. 두 번째로 자산의 후순위성에 기반한 투자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후순위 및 지분 투자 비중을 모니터링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후순위성은 개별 투자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수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중후순위 및 지분 투자가 전체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80%를 임계 수치로 제시합니다. 금년 6월 말 초대형사 8개의 평균은 71%입니다. 마지막 모니터링 지표는 해외 부동산 투자 비중입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특별자산 대비 현금 흐름과 수요의 변동성이 높은 위험자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의 건전성 저하 자산 비율은 특별자산의 2배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투자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60%를 임계 수치로 제시합니다. 금년 6월 말 초대형사 8개사의 평균은 54.5%였습니다. 다만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는 개별 딜의 구조와 각사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위험도가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용평가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향후 신용평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대형 증권사의 우수한 수익성과 자본 적정성을 감안할 때 해외 대체 투자 관련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현재로선 제한적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앞서 제시한 3개의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를 파악하고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모니터링 지표와 임계 수치는 절대 불변은 아닙니다. 사업 환경과 증권사 투자 형태가 급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수정된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전 접수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대형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위험 요인 분석 관련 사전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대형 증권사의 해외 대체 투자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력이 확충된 초대형 증권사의 해외 진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용평가 관점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급격한 위험인수의 확대와 이로 인한 포트폴리오 내재 변동성의 증가입니다. 해외 대체 투자 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학습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그 규모가 과다할 경우
재무 안정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는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 편중 위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발표 중에 언급했듯이 해외 대체 투자는 자산당 익스포저가 커서 특정 지역, 물건, 만기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 편중 현상은 경기, 산업 주기의 변화와 특정 크레딧 이벤트 발생 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증권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신용 편중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익스포저를 적절히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초대형사는 최근 해외 대체 투자 관련 부담 요인을 위탁 매매 부분 수익성 개선을 통해 대응해 왔는데 향후 위탁 매매 부분의 전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우수한 초대형사 위탁 부문 이익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익은 해외 대체 투자 관련 손실에 버퍼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시장 거래 대금은 유동성 확대에 기반한 주가 상승세가 정체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초대형사 평균 수탁 수수료 규모는 1분기 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 출구 전략 시행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고 실물 지표 역시 둔화되는 움직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중기적으로 정체 혹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10월 일평균 시장 거래대금은 22.3조 원으로 3분기 기준인 26.3조 원에 비해 15%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증권사 위탁 부문 이익 역시 향후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대형사 대비 자기 자본 규모 1에서 4조 원, 대형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모니터링 지표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자본 1조 원에서 4조 원 사이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해외 대체 투자 익스포저 비중 평균은 약 14%로 초대형사 평균인 43%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딜소싱 역량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자산의 후순위성과 부동산 투자 비중은 초대형사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금년 6월 말 대형사 8개의 중후순위 및 지분 투자 비중은 79%이고 부동산 투자 비중은 70%입니다. 절대적 투자 규모가 적어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두 개 지표에 근거한 투자 위험도는 초대형사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 건전성 저하 추이와 각사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물건이 제일 위험한가요? 지금 주가는 거의 다 올라왔는데 해외 대체 투자는 왜 계속 건전성이 안 좋은 상황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위험하다라는 것의 정의를 현재 기준으로 건전성 저하 자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물건에 대해서 정의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의 건전성 저하 비율 그리고 물건별로는 호텔 콘도와 항공기의 건전성 저하 비율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물건별로 위험도를 차등화해서 앞으로 위험이 더 높을 것이라는 모니터링 지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해외 대체 투자가 굉장히 광범위한 자산과 물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물건이라고 해서 그 자산의 질이 균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건전성 저하 상황이 대부분 코로나19라는 특정 그 이벤트 리스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저하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가와 해외 대체 투자 건전성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21년 6월 말에도 해외 대체 투자의 저하된 건전성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전성 저하 자산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호텔이나 항공기 관련된 자산에서 수요 회복이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대체 투자의 높은 후순위성을 생각하면 채권 회수 시점은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이 정상화되는 시점보다도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 구조에 따라서 일부 손실이 또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초대형사가 대형사보다 해외 대체 투자 규모가 더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0년 이후에 신NCR 규제와 같은 금융당국의 대형화 정책을 통해서 초대형사 중심으로 위험 인수 능력이 크게 제고된 점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른 반대급부로 해외 대체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부각된 측면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대체 투자는 자산군별, 지역별 다각화를 통해서 기존의 정상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던 포트폴리오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각광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임계 수치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지금 증권사들이 해외 실사할 수 있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임계 수치는 초대형사 8개 중에 상위 2, 3개사 정도를 선정이 되도록 금년 6월 말 초대형사 평균에서 15% 내외 정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권사들의 해외 실사는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 자가격리 없이 이제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서 2020년 하반기보다는 해외 실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해외 실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기조로 인해서 점차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 해외 실사는 더 원활히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시간 관계상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답변하지 못한 질문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자 또는 IS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중국 부동산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본 세미나가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